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노경 교수입니다. 민간경비론 25번째 강의 영상입니다. 한참 동안 영상 올리지 못했습니다. 민족의 설인 어떤 민족의 명절인 설이 좀 긴 게 있어서 설 행사도 좀 하고 고향도 좀 다녀오고 이것저것 일도 보다 보니까 올리지 못했습니다. 자료 준비는 꾸준히 해왔었는데 영상을 최종 마무리하는데 조금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4장, 오늘은 제4장 컴퓨터 범죄 및 컴퓨터 안전관리 이 부분을 올려볼까 합니다. 아마 영상이 여러 개 나올 것 같은데 이 분야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우리 정비서사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공부를 잘 드셔야 되고, 또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이 컴퓨터 관련해서는 이게 좀 컨맹들이 많아서 좀 어려움이 좀 있겠죠. 아마 신세대들은 좀 수월할 것이고, 조금 연세가 드신 분들은 조금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민간경비로는 제가 좀 조사를 좀 해보니까 경비제도사 시험 과목이기도 하지만 전국에서 이제 청원경찰을 모집할 때 청원경찰 필기시험 과목으로 많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충 조사를 해봐도 정부종합청사, 관리본부 청경 모집할 때도 민간경비론하고 법학개론을 시험 과목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청사 근무하는 청경은 서울청사, 과천청사, 대전청사, 세종청사에 보통 근무를 하게 되는데 좀 많이 뽑죠. 그래서 여기는 민간경비론, 법학개론 두 과목을 필기시험으로 반드시 채택을 하고 있고, 또 경기도, 충청북도, 그 다음에 서울시 교통공사도 민간경비론하고 일반상식을 시험 과목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남도하고 광주도 청경, 그 다음에 경북도 마찬가지네요. 경북까지 포함해서 민간경비론하고 한국사를 시험 과목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때는 민간경비론 안에 청원경찰법을 포함해서 시험을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시험 문제를 보니까 과목별로 20문제 정도를 내고 사지선당이네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대구에도 대구시에 근무하는 청경도 민간경비론, 한국사, 일반상식에서 시험을 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소도시를 보면 전주시에도 역시 필기시험에 민간경비론이 들어있고, 또 봅시다. 진주시, 경남 진주시에도 민간경비론하고 지역사회 이해란 두 과목을 치네요. 이렇게 해서 상당수, 예를 들면 자치단체라든가 상당수 어떤 지역에서는 민간경비론을 청원경찰 시험 과목 문제로 필수로 채택하고 있고, 다만 부산시 같은 데나 부산시 교통공사 같은 데는 아직까지 필기시험이 없고 체력, 면접, 서류 전형으로만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경비론의 비중이 점점 이 청원경찰 파트에서는 상당히 비중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걸 알아두시면 공부하는데 좀 동기부여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본 강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절 컴퓨터 관리 및 안전대책입니다. 여러분 컴퓨터 관리인데 컴퓨터 개념은 여러분 다 설명해도 알 겁니다. 일상생활 속에 너무 이제 익숙했기 때문에 컴퓨터 개념은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컴퓨터 시스템의 개념입니다. 보통 우리 컴퓨터 말을 하지만 컴퓨터 시스템 이런 말도 가끔 종종 쓰죠. 컴퓨터 시스템이라는 것은 컴퓨터를 포함하는 각종 기계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이 각종 기계 집합 안에는 컴퓨터에 들어가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 사용자를 모두 포함한 개념, 이 정도를 컴퓨터 시스템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 사용자가 무엇인지 이거는 살펴보겠습니다. 하드웨어는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책상에 딱 앉으면 컴퓨터 모니터 보이죠? 그 다음에 본체 보이죠? 사각형으로 세워놓고 눕혀놓거나 세워놓거나 본체 보이죠? 이것이 일종의 하드웨어인데 이 본체 안에 열면은 어떤 여러가지 부품들이 들어있어요. 눈에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주황처리장치, CPU라고 불리는 주황처리장치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두뇌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억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를 일시적으로 기억하거나 영구적으로 기억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뭐 영어로는 램 또는 롬 이렇게 불리는 것들. 정보를 입력하는 출력 장치가 있죠. 이 출력 장치 여러분 키보드가 대표적인 거죠. 그 다음에 마우스. 그 다음 출력 장치는 여러분 프린터 화면이겠죠. 화면. 그 다음에 저장 장치가 있습니다. 저장 장치는 여러분 하드디스크 하는 거죠. 컴퓨터를 열면 보통 C 드라이브 또는 D 드라이브, C 드라이브 하나로 운영하는 사람도 있고 C 드라이브를 둘로 나눠서 D 드라이브로 나눠서 해킹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자료 탈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D 드라이브를 별도로 운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드 드라이브 또는 D 드라이브, C 드라이브 또는 이동식 드라이브 다 이런 것들이 다 저장 장치입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로 어떤 입력을 하면 저장 처리 장치를 통해서 처리가 되고 그것이 어떤 기억 장치에 저장이 되고 기억이 됐다가 저장 장치에 옮겨두면 되죠. 그럼 여러 문서를 작성하면 입력 장치를 거쳐서 저장 처리 장치를 거쳐서 기억 장치에 갔다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저장하게 문서에 저장이 되면 C 드라이브와 D 드라이브에 보통 저장이 되죠. 저 같은 경우는 D 드라이브에 주로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 필요하면 해킹 같은 걸 방지하기 위해서 USB 같은데 저장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N 드라이브 같은데 저장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저장 장치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드웨어라 부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은 하드웨어입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하드웨어는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두 가지가 동시에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소프트웨어는 보통 프로그램이라 불리는 것들이에요. 하드웨어가 작동하도록 지시하고 통제하는 전자적인 명령들의 집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컴퓨터가 있으면 여러분 보통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운영 시스템 하는 프로그램 있죠. OS 프로그램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 가정에 있는 대부분의 컴퓨터는 윈도우라는 것이 기본적인 운영 프로그램에 깔려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이 OS 프로그램인 윈도우가 없으면 여러분 한글 문서, 엑셀 문서, 파워포인트 문서가 작동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OS 프로그램이에요. 이 OS 프로그램의 바탕 위에 한글 프로그램, 엑셀 프로그램, 파워포인트 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예를 들어 회계 프로그램, 인사관리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하죠. 이런 것들은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래머들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소프트웨어는 여러분 그냥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소프트웨어 중에서 하나 알아듣고 여러분 멀웨어 또는 멜웨어라고 불리는 악성 소프트웨어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웨어는 웨어인데 멜하는 것은 멀리셔스의 약자입니다. 아주 나쁜 소프트웨어라는 뜻입니다. 악성 소프트웨어 준말이 멜웨어입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바이러스입니다. 컴퓨터 바이러스죠. 여러분 바이러스 뭐다 하죠. 컴퓨터 바이러스나 웜 바이러스. 웜이란 벌레라는 뜻입니다. 바이러스 일종이요. 뒤에 이 컴퓨터 바이러스 개념 다시 배우게 될 겁니다. 그 다음 트로이의 목마. 이것도 멜웨어입니다. 부정한 결과가 나오도록 어떤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거예요. 애드웨어. 악성 광고창이 계속 뜨도록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은 여러분 컴퓨터 사용자에 굉장히 불편함을 주고 귀찮게 하는 것들이에요. 나는 컴퓨터를 편하게 사용하고 싶은데 이상한 말이죠. 악성 멜웨어에 감염이 되면 내 컴퓨터를 마음대로 못 씁니다. 파일이 변형되기도 하고 컴퓨터가 느려지기도 하고 귀찮아서 골치 아픕니다. 원하지 않는 광고창이 떠가지고 다른 내가 원하는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멜웨어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멜웨어는 초기에는 이메일의 첨부 파일을 통해서 전파됐어요. 여러분 이메일이 들어오면 그 어떤 중에서 이메일을 열어보는데 이상한 잘못 열어보면 여러분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감염됩니다. 트로이의 목마에 감염될 수도 있어요. 그럼 컴퓨터 사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줍니다. 초기에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최근에는 그냥 특정 웹사이트에 접속하기만 해도 감염이 되거나 여러분 정보를 도둑질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멜웨어라고 합니다. 자, 바이러스, 트로이 목마, 애드웨어 등과 같은 악성 소프트웨어를
멜웨어 또는 몰웨어라고 부른다. 소프트웨어의 일종입니다.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는 순한 소프트웨어, 좋은 긍정적 소프트웨어죠. 근데 나쁜 소프트웨어가 멜웨어. 그 다음에 데이터는 컴퓨터가 처리해야 될 가장 기본이 되는 단순한 사실들을 말합니다. 가공되지 않은 사실들이에요. 예를 들면 문자, 숫자, 기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뭐 A, B, C, D, 기억, 니은, 디귿 문자죠. 숫자 1, 2, 3, 4, 5, 6, 7, 0 기호 예를 들면 뭐 물음표, 느낌표 이런 게 있잖아요. 기호죠.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그 자체가 가공되지 않은 거죠. 근데 이 데이터들을 컴퓨터에 집어넣으면 어떤 저항 처리 장치를 통해서 어떤 명령한 대로 뭐 변형이 돼서 어떤 결과가 정보가 돼서 나타납니다. 데이터는 정보의 전 단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하는 건 다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용자는 여러분의 저와 같은 컴퓨터 앞에 앉아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는 사람, 사용자죠. 그리고 컴퓨터는 네 가지 구성에서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 사용자. 이 전체를 합쳐서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부른다. 자, 이 컴퓨터를 좀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컴퓨터의 특징은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빛의 속도에 가까울 정도로 빠르게 작업을 수행하죠. 신속성입니다. 그 다음 컴퓨터는 입력만 정확히 하면 실수가 없죠. 그리고 신뢰성이 매우 없습니다. 신뢰성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매우 정확합니다. 아무리 많은 숫자도 복잡한 계산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도 입력만 정확히 하면 결과가 정확히 나오죠. 그 다음에 다양성 요구하는 뜻이에요. 이 컴퓨터는 여러분 대체로 문자, 글자만 많이 보지만 사실은 숫자도 처리하고 여러분 그림도 볼 수 있죠. 그림 파일, 사진도 볼 수 있죠. 음악도 들을 수 있죠. 소리, 동영상도 볼 수 있잖아요.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 같은 거 하면 동영상 볼 수 있죠. 홈 플레이 같은 거 하면 다 볼 수 있잖아요. 저도 지금 이 유튜브 영상을 홈캠이란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홈플레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동영상을 쉽게 만드는 프로그램 이름이 홈캠이에요. 그리고 다양한 정보를 자료를 처리하게 만든 것이 다양성이죠. 그 다음에 대량 저장할 수 있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죠. 여러분 컴퓨터 용량이 256기가, 512기가 뭐 이렇게 엄청난 양을 저장할 수 있잖아요. 옛날엔 상상도 못한 거 있죠. 옛날보다 지금 컴퓨터 용량이 많이 커졌습니다. 휴대폰 용량도 커졌죠. 저도 휴대폰에 있는 제 휴대폰의 어떤 하드디스크 용량도 256기가니까 엄청난 많은 동영상, 그 다음에 사진 다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성이죠. 컴퓨터 통신망, 즉 네트워크를 통해서 컴퓨터와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고 컴퓨터와 메인 컴퓨터, 즉 서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 컴퓨터 네트워크가 광 케이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와 상관없이, 국가에 관계없이, 지역에 관계없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죠. 이 공유성입니다. 자, 컴퓨터 특징, 신속성, 신뢰성, 정확성, 다양성, 대용량성, 공유성. 특히 다양성, 공유성 개념 이해해 주시고요. 제2절입니다. 컴퓨터 문제의 특징 및 유형입니다. 컴퓨터 문제의 특징 및 유형인데 컴퓨터 범죄란 무엇이냐? 컴퓨터 범죄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컴퓨터와 관련된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컴퓨터를 행위의 수단으로 하거나 목적으로 해서 형사처벌되거나 형사처벌할 가치가 있는 행위 전체를 컴퓨터 범죄로 합니다. 형사처벌입니다. 형사처벌은 징역, 금고, 벌금, 벌금의 형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위입니다. 컴퓨터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예를 들면 컴퓨터 가지고 아무 통장에 돈을 빼냈다. 형사처벌 되겠죠.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물품 사기를 했다. 형사처벌 될 수 있죠. 컴퓨터와 관련된 반사회적 행위면서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있는 행위입니다. 이걸 컴퓨터 범죄라고 하죠. 다양한 범죄가 앞으로 나올 겁니다. 컴퓨터 범죄의 특징입니다. 컴퓨터 시스템상의 특징입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 사용자 그렇죠, 시스템이. 첫째는 정당한 이용이든 부정한 이용이든 관계없이 똑같은 능력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면 선량한 사용자가 쓰든 해커가 쓰든
컴퓨터는 시킨 대로 일하죠. 기계이기 때문에. 똑같은 능력을 발휘합니다.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용자가 소수거나 다수거나 상관없이 단시간 내에 대량의 데이터 처리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에 컴퓨터를 쓰는 사람이 뭐 몇천만 명 되겠죠? 몇백만, 몇천만이 될 겁니다. 다 데이터 처리할 수 있잖아요. 특별한 경우를 빼고. 디도스 공격 같은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단시간 내에 대량의 데이터 처리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또는 사용권자의 식별 방법에는 주로 카드나 패스워드를 이용되는데 카드만 입수하거나 위조하거나 또는 패스워드만 알면 쉽게 남의 컴퓨터에 침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빼낼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 범죄 시간의 측정이 몇천분의 1초 또는 몇십억분의 1초 뭐 단위로 되기 때문에 시간의 개념이 기존 범죄와는 다릅니다. 컴퓨터 범죄는 순식간에 일어나죠. 그 다음 장소나 국경에 관계없이 컴퓨터 침입이 가능하고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에 범죄 발견이 어렵습니다. 이것이 시스템상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같은 거는 프로그래머들이 얼마든지 마음먹으면 전문 프로그래머들은 컴퓨터 범죄를 단시간 내에 쉽게 저질 수도 있겠죠.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컴퓨터 이용면의 특징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기술 개발에만 연구를 집중하고 사고 방지라든가 컴퓨터 범죄 방지 측면에 소홀해요. 컴퓨터 기술은 전문가들이 붙어서 엄청나게 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범죄는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죠. 사고 방지, 범죄 방지 측면에 소홀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경찰에서 사이버 수사대에서 골머리 앓습니다. 컴퓨터 관련 범죄가 너무 많이 일어나는데 이걸 일일이 대응해서 범인을 찾아내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강력성이 있고 그 다음 증거를 인멸하기 쉽고 너무 먼 범죄가 많으니까 이 기술적, 인력적, 시간적 제한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컴퓨터 지금 사이버 수사대 업무 중에 물품 사기 범죄가 제일 많아요. 근데 뭐 그러나 물품 사기만 몇만 원짜리인데 이거 일일이 신고도 많아 처리 안 할 수도 없고 처리하려면 그거 하는데 맨날 며칠이 걸립니다. 한건 하는데. 근데 그게 수백 건 수천 건씩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이거 많이 들어와요.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이런 거 들어오는데 그거 IP 추적에 찾아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두 번째 특징은 컴퓨터 전반에 걸쳐 정통한 전문가보다는 한 분야에만 정통한 기술자들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해킹 같으면 해커, 프로그래머 같으면 프로그래머, 그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한 분야면 전문가가 많아요. 이 컴퓨터를 전반적으로 다 아는 사람이 드문. 왜? 너무 방대하고 어렵기 때문에. 컴퓨터 사이버 수사대 요원이 프로그램 개발이 어렵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에만 연구를 집중했다. 일정 한 분야만 정도 기술자의 대부분이다. 이게 이용면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범행 측면의 특징 또는 범죄 행위 측면의 특징입니다. 대부분의 교재에서는 범행 측면에서 특징과 범죄 행위자 측면의 특징 두 가지만 보통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제 영상에서는 컴퓨터 이용면의 특징, 시스템상의 특징까지 더 추가해서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행위 측면의 특징 볼까요? 행위 측면. 액션 측면의 특징입니다. 범행이 연속성입니다. 한 번 범행을 하면 연속으로 범행이 일어난다는 뜻이죠. 범죄자가 불법적인 침입 방법을 터득하면 새로운 보안 시스템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임의로 접근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범행을 자주 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특히 컴퓨터 부정 조작에 의한 경우에 행위자가 조작 방법을 터득하면 임의로 언제든지 그런 범죄를 계속할 수 있죠. 컴퓨터 부정 조작은 나중에 나옵니다. 입력 조작, 출력 조작, 콘솔 조작 같은 컴퓨터 범죄인데 그러니까 컴퓨터 범죄 한번 저지르면 그 다음부터는 하기는 식은 죽먹기예요. 연속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범행이 연속이 일어날 뿐더러 지속된다. 고의에 의한 컴퓨터 범죄든 과실에 의한 컴퓨터 범죄든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범죄가 되게 되면 그 범죄 발견이 어렵다.
동일한 범위를 계속하도록 프로그램 명령이 입력된 컴퓨터는 동일한 범위 경을 계속 지속 출력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한 가지 범위를 계속하도록 명령을 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컴퓨터는 동일한 범위 결과를 만들어내죠. 예를 들면 컴퓨터 바이러스를 A라는 사람의 컴퓨터에 침입시켰다. 그럼 A가 이 자료를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면 B한테도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또 B가 C한테 전달하면 C한테 감염돼. 자동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범위 결과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거죠. 이게 지속성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바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댓글 조작 사건이 있었죠. 소위 경제적 공진화 모임 대표 김동원, 이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이 김동원이라는 사람이 바로 드루킹이죠. 일명 드루킹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동원이라는 사람하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경수, 현재 경남지사죠. 그 다음에 같은 당의 권리당원들이 공모하여 인터넷에서 각종 여론조작을 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 더불어민주당 댓글 조작 사건입니다. 2020년 2월 달에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판결문에 보면 피고인 김동원 등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사건입니다. 피고인 김동원 등이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킹크랩 프로그램은 매크로 프로그램하고 같은 거예요. 킹크랩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 뉴스 기사 댓글에 공감 또는 비공감 클릭을 자동으로 하게 함으로써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서 네이버 등 정보 처리 장치의 통계 집계 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켰다. 이게 범죄입니다. 예를 들면 자기들한테 유리한 글에는 공감 댓글을 자동으로 달게 하고 불리한 댓글은 비공감 댓글 막 자동으로 달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상 여론을 조작한 거지 한마디로. 이것이 이 사건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때 벌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범행의 지속성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범위 확정이 어려웁니다. 고의에 의한 경우와 과실에 의한 경우라도 모두 결과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것이 뭐 고의였든 실수였든 뭐 주장은 하겠죠. 고의가 아니었다, 실수였다 이래 주장할 경우에 고의를 그렸는지 실수를 그렸는지 입장이 어렵다는 거죠. 여기서 범익하는 건 범죄 의사인데 고의라 같은 말입니다. 고의로 그렸는지 실수인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살인도 고의라면 살인이지만 실수하게 되면 과실치사가 되죠. 그 다음에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죠. 누구든지. 피해자 규모가 굉장히 클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범행의 자동성. 특히 이제 컴퓨터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자기 복제기능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한번 감염시키면 다른 사람 컴퓨터도 연속적으로 그 파일이나 이메일을 이렇게 쓰게 되면 무조건 감염돼요. 그렇게 컴퓨터 이상이 생기는 거죠. 그 범행의 자동성. 범행의 자동성하고 연속성하고 지속성은 사실은 다 관계가 있습니다. 연속해서 일어난다, 지속된다, 또는 범행의 자동성하고 자동성이다. 이런 것들 다 약간 조금씩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어떤 흐름의 어떤 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을 보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바이러스는 다시 공부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자기 복제 기능이 있는 악성 바이러스, 컴퓨터 바이러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성과 광역성이 있습니다. 컴퓨터 범죄는 여러분 지역을 따르지 않죠. 국가를 따르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범죄 행위 지역하고 문제 발생 지역이 상이한 경우가 많죠. 우리나라도 보면 도박 같은 거 서버는 외국에 있고 도박 행위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버는 외국에 있고 도박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상이한 경우가 많죠. 그 다음 수사 관할 문제와 국가 간 근거법의 다양성과 비통일성으로 수사는 어려움이 많다. 예를 들면 전 세계에 걸쳐서 범죄가 일어나니까 그걸 어떻게 수사할 겁니까? 굉장히 어려워. 국제 간에 공조를 해야 되는데 공조가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 처벌 근거법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격 지에서도 범죄가 가능한 거죠. 그게 이제 국제성, 광역성이 되겠고 증거인멸이 용이하죠. 예를 들면 컴퓨터 관련 증거는 데이터를 없애버리면 되겠죠. 없애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강력한 물,
예를 들면 불, 자석 이런 걸로 그런 걸 내가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뭐 컴퓨터 자체를 부수거나 이렇게 하면 증거가 없애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범행 색출과 원인 규명도 곤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컴퓨터 범죄 일어나면 그 범죄를 누가 했는지 어디서 시작했는지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IP가 있지 않습니까? IP가 있지만은 IP도 고정 IP가 있고 유동 IP가 있는데 집에서 하는 것들은 다 고정 IP니까 그거는 좀 찾기가 수월해요. 인터넷상으로 누가 뭐 모욕적인 명예훼손의 발언을 올렸다. 집에서 그걸 했으면 찾아내기가 그나마 수월한데 물론 그 통신회사를 다 조회해야 되겠지만 유동 IP 하면 이 IP가 계속 바뀌어요. PC방 같은 데 IP가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뭐 A란 PC방에 가서 어떤 나쁜 글을 올렸다. 그 특정 컴퓨터의 IP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뭐 그 컴퓨터에서 컴퓨터에서 그런 범죄가 있다는 걸 특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찾기 어렵습니다. 사건의 내역과 출처를 찾기 어렵다. 그 다음에 단서의 포착도 어렵다. 그 다음에 컴퓨터 관련 범죄는 대부분 네가 본인 스스로가 피해 스스로 거래의 신용이 떨어지거나 명예 실출 우려해서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많죠. 대부분 넘어가자 귀찮다. 그 신고하면 뭐 하겠노? 신고한 날 잘 잡을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죠. 피해자도 신고를 잘 안 하고 또 기술적으로도 찾아내기 어렵고 그 다음에 범죄의 동기 측면에서 보면 초기에는 컴퓨터 범죄는 단순한 유의에서 유의는 오락으로 즐거움으로 시작됐다는 거죠. 범죄 의사보다는. 그러나 오늘날 와서는 어떤 원한이나 불만, 복수심 이런 걸로 범죄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정책 목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북한에 의한 디도스 공격 같은 건 정책 목적이에요. 상업 경쟁 또는 지적 모험. 지적 모험은 주로 해커들이 하는 건 지적 모험입니다. 내가 미 국방성 전산망을 내 능력으로 스스로 뚫고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정보를 다 볼 수 있고 훔쳐올 수 있다. 뭐 그런 걸 테스트한 측면에서 하는 것들 해커들이 주는 짓이죠. 지적 모험이죠. 상업 경쟁은 주로 산업 스파이죠. 컴퓨터 스파이 범죄. 이런 상업 경쟁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꾸 다양하게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범죄의 형태도 보면 컴퓨터의 부정조작, 자료의 부정조작, 컴퓨터 파괴, 컴퓨터 부정사용, 컴퓨터 스파이, 사이버 테러, 물품 사기, 뭐 다양하죠. 이런 것들은 이제 컴퓨터 범죄 유형에 들어가서 다시 배우게 될 겁니다. 이것이 이제 행위 측면의 특징이 되겠고, 행위자 측면, 사람 측면의 특징입니다. 사람 측면 특징은 컴퓨터 범죄를 지은 사람은 범죄의식이 희박합니다. 보통 오프라인 범죄, 살인, 강도, 강간, 죄의식이 거의 다 있습니다. 물론 요즘 젊은 사람 중에는 오프라인 범죄를 저지르고도 죄의식이 없는 사람이 좀 있긴 있지만 대부분 오프라인 범죄는 죄의식이 강해요. 그런데 사이버 범죄, 컴퓨터 범죄는 범죄의식이 희박해요. 내가 컴퓨터 범죄 저질렀고도 뭐 실수를 벌였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옳고 그름을 정확히 판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저지르죠. 컴퓨터 범죄는 당연합니다. 나이 든 사람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전문가나 내부자가 많아요. 전문가는 주로 해커나 크래커는 주로 전문가에 속한다 볼 수 있고 내부자에 의한 컴퓨터 범죄는 주로 산업 스파이, 산업 기밀을 빼돌려 팔아먹는 거 있잖아요. 컴퓨터 스파이 범죄. 이런 내부자가 많죠. 그 다음에 초범자들이 많습니다. 물론 한번 하면 상습범도 있지만 대부분 초범자들이 많아요. 특히 물품 사기는 초범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위자 측면 특징은 범죄의식 희박, 연소와 전문가, 내부자, 초범성이 강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컴퓨터 범죄의 어떤 특징을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봤습니다. 행위자 측면, 그 다음에 행위 측면. 특히 행위 측면과 행위자 측면의 특징은 두 가지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용면의 특징 두 가지 설명했고, 그 다음에 시스템상의 특징 5가지 정도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컴퓨터 범죄 관련해서 제1절 컴퓨터 관리 맞는 대책 중에서 1번 컴퓨터 관리, 그 다음에 2절 컴퓨터 범죄의 특징 및 유형인데 특징까지만, 컴퓨터 범죄의 특징까지만 여러분 한번 살펴봤습니다. 컴퓨터 범죄 유형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죠. 여기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